현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청년들의 균형 있는 시각으로 크고 작은 이슈들을 파헤치며 세상을 간접 체험해보는 저희는 시사톡톡입니다. 남을 헐뜯는 가십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가십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인다. 즉,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탈무드의 말에서 인용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사톡톡 4는 3명의 DJ분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DJ 송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톡톡 청취자 여러분, DJ 라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J 나무입니다. 네, 저번 화에서 다룬 코로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너무 잘 들었죠. 네, 지난 4월 18일부터는 거리두기 규제가 거의 풀렸다는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업시간 제한 해제,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가능, 종교활동 인원 제한 해제, 행사 집회 인원 제한 해제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탓에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돼가지고 네, 맞아요. 이제 산책할 때 그 상쾌한 기분, 잊고 살았던 그 감정이 이제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 개편안 중에 특히 영업시간 제한 해제의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배달 앱을 이용하면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배달 앱을 애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DJ분들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두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저는 좀 배달 팁? 배달 팁 맞아요. 조금 요즘 자주 보는 것 같고. 네, 너무 비싸서. 그런 거랑 또 어떤 걸 볼까요? 저희가 배달 팁을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리뷰를 보기는 하는데 그 리뷰 중에서도 리뷰 이벤트 없는데도 리뷰가 많은 식당 이런 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맛집. 중요하다. 저는 바로 음식 후기를 중점으로 보는데요. 별점을 꼭 확인하곤 한답니다. 별점 중요하죠. 네. 후기를 보면 보통 그 메뉴에 대한 장단점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별로 좋지 않은 리뷰를 보면 주문하기 좀 꺼려지더라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나쁜 리뷰로 인해서 주문을 주저하게 된다면 이게 가게 주문량의 감소와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점주분들께서 많이 곤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네. 좀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배달 앱을 포함한 많은 플랫폼에는 별점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죠. 네. 그쵸. 그런데 이를 악용하거나 테러를 하는 고객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오늘 5화에서는 쏟아지는 별점 테러와 자영업자들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 방식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배달앱을 포함한 여러 온라인 플랫폼들이 급성장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네, 여기서 플랫폼이란 대량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나타내는 말로 라미님께서 말씀해주신 배달의 민족이나 저희가 자주 찾는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매체들을 좀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해 매출 2조 8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는 1년 전보다 94.3%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게다가 이제 7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무려 69.2배나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그렇죠? 69배요? 와, 엄청난 수치인데요. 네. 네, 또 다른 배달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쿠팡이츠인데요. 2년 전 쿠팡이츠는 업계 4위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 5%를 밑돌았지만 2022년 1월 기준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11%로 3위로 집계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2017년 2조대에서 지난해 25조대로 4년 새에 10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다들 증가폭이 상당한데요. 네. 이 배달 시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요 증가는 배달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또한 거래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는 지난해 거래액이 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지난해 회원 수도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해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다 네. 너무 스케일이 커지는데요. 그렇죠. 또 이 신세계가 인수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W컨셉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2,058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경제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들의 거래액 급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쇼핑 증가 덕분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200조 원의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10대, 20대는 물론 50대까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지면서 패션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기울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송아님과 라미님께서 말씀해주신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성장을 이룬 기업들이 정말 많지만 이제 앞으로 성장이 예측되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바로 여행여가와 관련된 플랫폼들이 그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여행여가 플랫폼인 여기어때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기업인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대해 국내 투자업계는 여기어때의 유니콘 평가는 올해 여행시장에서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 심리가 반영돼 있다라고 말하며 기업의 성장을 예측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여행 플랫폼의 유관 산업인 모빌리티 업계에도 큰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빌리티 업계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를 해외 진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일본과 베트남 등 일부에서 제공하던 로밍 서비스를 확대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카카오티 앱만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한국 방문자들을 위해 영문 버전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하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겠네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여행 여가 시장의 수요가 화산처럼 분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말한 두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숙박 여가 플랫폼과 모빌리티 업계의 성장이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이 앞서 말한 플랫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감이 오시나요? 어떤 거죠? 저번 화부터 이제 질문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만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정답은 바로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플랫폼마다 글, 별점, 사진 후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송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랫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후기를 달 수 있는데 그중 저희가 알고 있는 배달앱 중 하나인 요기요에서는 맛, 양, 배달 총 3가지 기준으로 별점을 각각 5점씩 부여할 수 있고 추가로 사진과 글을 통한 리뷰도 작성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숙박시설 앱인 에어비앤비는 청결도, 정확성, 의사소통, 위치, 체크인, 가격 대비 만족도 이렇게 무려 6가지의 기준으로 각각 5점씩 별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플랫폼별로 리뷰 시스템이 세분화된 걸 보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의 리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그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구매 결정 시 다른 사람들의 사용 후기에 영향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74%가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 상품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선 구매자의 상품평이나 구매 후기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상품을 직접 보지는 못하니까 네. 뭔가 댓글로 1회 상품이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거를 조금 파악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리뷰가 중요해지고 의존도가 높아진 요인은 바로 바이럴 마케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럴 마케팅은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의 힘을 빌려 알리려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업적인 정보보다 고객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가 더 높은 신뢰와 공감이 간다는 심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다들 이런 부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뭔가 리뷰도 리뷰인데 내 친구들이 얘기해주는 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광고에서 본 것보다 이제 인스타에서 친구들이 쓴 후기가 맞아요. 좀 더 와닿는 게 아마 이런 거 관련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뉴미디어의 등장과 커져가는 온라인 시장에서 자신의 소비 경험과 관련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별점과 구전 효과에 대한 마케팅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자사 제품을 미리 사용해보고 후기를 올릴 체험단을 모집하는 글을 SNS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바이럴 마케팅의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윈슈머라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이는 나와 비슷한 취향이나 기호를 갖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의 50% 이상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사용 후기를 참고해서 구매하고 15% 이상은 자신이 직접 사용 후기를 작성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트윈슈머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냥 저희의 모습을 나타낸 이런 말이었네요. 표현만 달랐던 걸로. 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리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리뷰 메시지의 양입니다. 이 양은 인기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인데요. 소비자 리뷰의 양과 평가 참여자 수는 상품의 인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양뿐만 아니라 내용적 가독성과 같은 질적인 요인들도 구매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은 상품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온라인 리뷰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리뷰는 판매를 촉진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리뷰는 판매를 저하시키죠. 가상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리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긍정적인 후기보다는 부정적인 후기가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도와 구매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미님이 말씀해주신 연구는 이제 온라인 리뷰의 방향성이 상품 판매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2004년 뉴욕타임스의 서적 분야 온라인 리뷰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모두 도서 판매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뭐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결국 이제 리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만들어지고 네. 방향성에 따른 판단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단서로 판단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리뷰 메시지의 유형입니다. 유형은 제품의 특징을 직접 인지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인 사실적 정보와 제품의 속성을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표현한 평가적 정보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사전에 86,826개의 단어가 들어있다는 사실적 리뷰 정보이고 사용해보니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평가적 리뷰 정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송아님이 말씀해주신 유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평가적 리뷰 정보에서 구전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온라인 플랫폼 구매 유형의 특징상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로 상품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구매하려는 제품을 실제로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경험에 기반한 평가적 리뷰가 소비자들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네. 특히 유용하고 진단적인 정보를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리뷰 정보를 살펴보는 소비자들이라면 이런 평가적 리뷰 정보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구전 효과가 높게 나타날 거라고 예측됩니다. 진짜 리뷰에 대한 이런 단어들, 이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리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 우리 DJ분들은 기억에 남는 리뷰 있으실까요? 리뷰 중요하죠. 네. 네, 저는 이제 광고 마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들 주력 상품에 가끔 달리는 리뷰나 댓글은 좀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댓글이나 리뷰가 가지는 광고 효과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네. 대표님들 중에 리뷰 하나하나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작 톡톡에서 다뤘던 택배 이슈 때문에 배송 관련 문제도 최근에 많았었고 또 이번에 중국의 코로나 이슈 때문에 물류가 아예 막히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맞아요. 네, 대표님들 중에 좀 4점 리뷰나 3점 리뷰, 뭐 심하게는 1점 리뷰까지 달리는 게 좀 많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제 잘못은 아니지만 뭔가 제 잘못인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대표님들한테 항상 죄송스럽고 이제 같이 속상해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무님. 생각보다 속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눈물은 조금 나는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서 배달앱 리뷰를 보며 마라탕 가게 평점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한 리뷰가 별점은 5개인데 내용이 왈왈왈 으르렁 이런 내용만 있고 이상한 거예요.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닉네임을 봤더니 맛집 찾으면 짓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얼마나 맛있었으면 장문으로 지저대는 글을 썼는지 네. 그래서 그 리뷰를 믿고 주문해서 맛있는 마라탕을 시켜 먹었답니다. 네. 이게 또 재미가 있으니까 뭔가 맞아요. 또 구매로 연결되기까지 네, 하는.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 배달 앱 자체가 하나의 좀 커뮤니티가 된 느낌? 맞아요. 그래서 좀 웃긴 분들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알바하던 곳의 리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일개 알바생 입장에서 리뷰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바해보신 분들께서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알바의 적은 카메라 2개 들고 온 파워블로거다. 맞아요. 말도 있으니까 맞아요. 힘들죠. 카메라 들고 오신 분들만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알바를 하고 집에 돌아온 날 저희 카페에 처음으로 별점 1점짜리 리뷰가 달렸더라고요. 어떡해. 근데 또 심지어 사장님에게만 보이는 리뷰라서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진짜 그 하루 동안 제 과거를 막 돌아보게 되고 실수한 건가? 네, 내가 오늘 뭐 실수했나? 아닌데? 하면서 하루 종일 진짜 배민만 붙잡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속상했겠네요. 네. 결론은 이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배달 기사님께서 다른 주소로 배달을 하셨고 거기에 화가 나신 손님분께서 저희 가게에 리뷰로 그 내용을 남긴 거더라고요. 다행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다행인 이게, 거죠? 네, 배달 기사님의 실수인데 뭔가 별점으로 아무 잘못 없는 저희 매장이 피해를 본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고객, 배달기사, 자영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도 좀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1부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리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플랫폼 속 별점 테러, 고객 갑질과 그에 따른 피해, 그리고 블랙 컨슈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시사 소식을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1분 톡톡 듣고 오시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아보는 1분 톡톡 5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일 국가정보원은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명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밝혔습니다. 해당 기구의 아시아 국가로서 정회원이 된 것은 최초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사이버 방위센터 파견 지원 증원, 합동훈련 범위 확대 등으로 사이버 대응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지난 5일 유엔은 러시아군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등을 강제 납치한 증거 18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군은 지난 2월 말부터 5주 동안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의심되는 민간인 남성을 노리고 감금, 구타, 즉결 처형하고 일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강제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 하루만 휴전하더라도 민간인 사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전쟁을 잠시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첫째 주 1분 톡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사톡톡은 저희 팀 영상국의 고니님이 녹음해 주셨어요. 와. 네, 저번 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라온에어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도 고니님이 만드신 시사톡톡 영상이 함께 올라오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리뷰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이 별점 테러와 관련된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송아님이 언급해주신 별점 테러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례는 바로 배달앱에서의 별점 테러인데요. 네. 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새우튀김 별점 테러 사건입니다. 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고객은 주문한 날이 아닌 그 다음 날 받았던 새우튀김 3개 중 1개가 색깔이 이상하다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조금 벌어졌다고 해요. 계속되는 말다툼에 A씨는 급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는데 네, 함께 있던 남편과 손님까지 나서서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3주 뒤에 좀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가게 위치를 착각해 9분 만에 주문을 취소한 손님이 이미 음식이 조리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한 점주에게 별점 테러를 한 사례입니다. 자영업자인 A씨의 통닭 가게에서 배달의 민족을 통해 손님 B씨가 통닭을 주문했습니다. A씨는 10분 이내 조리가 완료된다고 B씨에게 전달하였고 7분쯤 되었을 때 조리를 완료하였지만 9분쯤 되었을 때 주문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했습니다. 이후 A씨가 가게를 비운 사이 A씨의 아내에게 B씨는 왜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느냐, 장사를 왜 이따구로 하냐, 장사하기 싫으냐며 삿대질까지 하고 음식을 받아서 나갔고 해당 장면은 가게 CCTV에도 녹화되었습니다. 이어서 B씨는 배달의 민족 리뷰에 별점 테러와 함께 집 앞 지점이 아니라 바로 결제 취소 요청을 했는데 안 해줬다. 인성이 글러먹었다. 700m 헉헉거리면서 갔더니 웃는다. 어이가 없네. 라고 비판의 글을 올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고. 분명히 B씨가 착각을 했고 10분 내 조리 완료인 음식을 9분이 되었을 때 취소한 것에 대해 바로 결제 취소 요청했다라는 말은 조금 과장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앱에서 택시를 이용한 고객이 택시 기사에 대한 평가를 악의적으로 남겨 별점 평균 점수를 떨어뜨린 사례입니다. 카카오는 별점이 택시 기사의 배차에 활용되는데요. 승객과 비슷한 거리에 여러 대의 택시가 있으면 평균 별점이 높은 택시에 배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또한 카카오티 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인 프로 멤버십에 따르면 평점 4.0 미만의 기사는 멤버십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로 멤버십은 택시기사가 월 39,000원을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하면 받을 수 있으며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보다 좋은 배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별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겠네요. 이제 라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영역에서 별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종종 승객이 기사와 감정적인 실랑이를 벌인 뒤에 별점으로 안갚음을 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택시기사 이모 씨는 신고가 누적되면 택시기사의 카카오콜 이용이 정지된다며 택시기사들은 하루 수입의 90%를 콜에 의지하는데 한 기사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컴플레인으로 카카오콜 계정에 정지당했고 결국에는 택시업을 좀 관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고 해요. 이렇게 택시업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게다가 이제 오픈마켓에서도 심심찮게 고객 갑질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쿠팡에서 구매한 물건이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여 환불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쿠팡에서 헤어 액세서리를 판매 중인 정 씨는 소비자 A 씨로부터 구매한 액세서리 2개의 반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개 자료와 다르다였는데요. 하지만 지정 택배업체를 통해 되돌아온 택배 상자엔 헤어 액세서리 1개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1개만 반품한 걸 보면 제품에 하자가 없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 씨는 환불을 보류하고 쿠팡 판매자 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설명이 다르다는 건 환불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참 후 돌아온 대답은 한 개만 반품해줘라 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 씨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환불을 해주었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환불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 씨는 페널티를 받고 판매자 점수도 깎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여기서 판매자 점수라는 거는 이제 쿠팡이 판매자를 관리하는 시스템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쿠팡은 주문 이행, 정시 배송 완료, 24시간 내 답변, 총 3가지 항목으로 판매자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각 항목의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진행되는데 이 일정 기준이라는 게 이제 주문 이행은 99점, 정시 배송 완료는 99점, 24시간 내 답변도 95점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상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경고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네, 정 씨는 위 사례로 인해서 지난해 12월 일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중지되었다고 해요. 이 위 사례로 쿠팡 측의 무리한 요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 환불 사유가 아닌데도 고객이 요구하면 환불해줘야 하고 사이즈가 안 맞아 반품을 하더라도 판매자 점수가 깎이며 택배사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이러한 오픈마켓에서 판매자는 을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아님의 말씀처럼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이 부과되면서 판매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이상한 별점 테러 사건들도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점주 A씨는 첫 리뷰부터 3번째 리뷰까지 연달아 악성 리뷰와 함께 별점 1점이 달렸다고 하는데 네. 이는 전국 치킨집 점주들이 180명 넘게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부 인원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해요. 이 대화방에 있던 한 점주는 인근 신규 매장에 별점 테러를 하겠다라고 말했고 알바를 시켜서 별점 1점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야겠다. 어제 오픈했는데 1점짜리 3개 박아줄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위와 같은 사례는 업종의 인근 경쟁점을 향해 배달앱 별점을 무기로 삼아 공격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각기 다른 번호로 나쁜 마음을 먹고 공격한다면 A씨 같은 신생 점주는 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평가한 이용자가 이전에 악의적인 평가를 했던 이력이 없다면 배달앱 업체가 이 리뷰의 진위를 가려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정말. 네. 맞아요. 약간 좀 사이버 불링 그런 거 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별점 테러의 피해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함께 그 수가 많아져만 갑니다. 서울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프랜차이즈 매장 같으면 브랜드를 보고 주문하는 고객도 있어서 별점으로 인한 영향이 덜할 수 있는데 나처럼 개인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는 별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토로하면서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으면 고객 정보도 확인할 수 없어 이 고객이 마음 먹고 가게를 망치려면 시켜 먹고 싶을 때 우리한테 시키고 계속해서 별점 1점을 주면 막을 방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악의적인 별점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B씨는 콜센터 상담사 직원들은 욕설하는 고객이 있다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욕설하는 고객의 전화를 끊을 수도 있지만 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그런 권리나 보호 정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소연했다고 해요. 또 심지어 주문한 고객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어서 나쁜 마음을 먹은 고객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들도 배달앱 업체의 파트너인데 네. 별점 테러를 하는 악성 고객으로부터 좀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 확산과 함께 급성장하다 보니 그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탓일까요? 해당 플랫폼 회사와 법 등을 이용하여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별점 테러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블랙 컨슈머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블랙 컨슈머란 악성을 뜻하는 블랙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 신조어로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별점 테러를 한 소비자들을 블랙 컨슈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실제로 정의당 6411 민생특별위원회와 정의정책연구소가 지난 17일 발표한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리뷰 별점이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비율은 74.3%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63.3%로 좀 높게 나왔다고 하네요. 네. 절반이 훨씬 넘는 판매자들이 블랙 컨슈머를 접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랙 컨슈머로부터 점주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로 국회에서는 별점 리뷰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 별점 테러 금지법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 리뷰 작성을 빌미로 갑질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은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별점 평가를 개입할 수 없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지침은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주면서 동시에 책임성도 스스로 부여하는 모델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수정해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체 정책 강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를 막기 위한 정책을 플랫폼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배달의 민족 운영사는 명예훼손 등으로 업주가 리뷰 게시 중단 신청을 하면 리뷰가 30일간 노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해에는 리뷰 제작성 불가 정책과 리뷰 작성 기간 3일 제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해당 정책을 통해 리뷰 전담 검수 인력과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1억 원이 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허위 리뷰 작성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앞서 말한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쿠팡이츠는 갑질 이용자로부터 업주를 보호할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 수 있는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고 상담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등 상담 과정을 개선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악성 리뷰에 대해 업주가 직접 댓글을 달아 해명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정한 리뷰를 위해 음식 만족도와 배달 만족도 평가 분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네이버도 자체 정책이 존재하는데요. 네이버의 경우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를 방문한 영수증을 인증해야 리뷰를 남길 수 있는 영수증 리뷰 제도가 있습니다. 네. 또한 2021년 3분기에 별점제를 폐지하였으며 별점 대신 특정 장소의 방문객들이 리뷰를 남기면 AI가 키워드를 추출해 태그 구름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 가게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공개적 리뷰가 아닌 업주에게만 알리는 사장님에게만 전할 이야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양하게 바뀌었네요. 네. 네, 카카오도 카카오맵 신고센터를 통해 리뷰 피해를 막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신고자가 접수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게시 중단 등의 조치를 회사 측에서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게시자에게도 소명 요청의 기회를 좀 준다고 하는데요. 네. 또 매장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소유주가 댓글로 직접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많은 방식들을 동원해서 블랙 컨슈머를 규제하는 방안을 차근차근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별점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 DJ분들은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점을 좀 느끼셨을까요? 뭔가 코로나의 여파도 있겠지만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네. 이제 소비자 리뷰나 저희가 앞서 말했던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시사톡톡에서 관련 내용의 중요성과 그것을 악용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너무너무 유익한 시사톡톡이지 않았나라는 네. 청취자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오늘도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훈훈하고 유익한 저희 시사톡톡 너무너무 애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신망과의 마음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네. 많은 리뷰 중에서는 솔직한 리뷰도 있을 거고 네.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리뷰도 있을 거고 리뷰 이벤트 때문에 별점 5개를 그냥 줘버리는 리뷰도 있을 거고 등등. 리뷰에 무조건 맹신하는 자세는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말을 이렇게 옆에서 들어도 되는 건지. 네, 박 교수입니다. 네. 좋네요. 노트 필기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에 나오나요? 네, 혹시 별표 몇 개 치나요? 3개 정도 네,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과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이 2021년만 해도 22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번에 부산에서 만난 골목 상인들을 보니 골목 시장이 훨씬 더 위협에 취약하다. 거기 문 닫은 치킨집에서 같이 만난 소상공인 생존연대 사람이 정책 건의서를 낭독했다. 들어보니 정책 건의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 같은 글이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별점 테러는 자영업자들을 더욱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지역마다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이 개최되고 있으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함께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5화 쏟아지는 별점 테러와 자영업자들의 눈물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그러면 저희는 다음 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시사톡톡 시즌4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라오네요. 제작 지원의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PD 임재원, 작가 우시연, 진행의 심송민, 박성진, 박주경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음악, 나만 알기에 아까운 곡들. 우리 같이 들어봐요. 띵곡사무소 Drop the Beat.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감정에 따라 배경음악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배경음악을 깔 수 있다면 우리 띵똥이들은 어떤 배경음악을 넣고 싶나요? 저희 띵곡사무소에 오셔서 같이 좋은 음악 공유할까요? 띵곡사무소 5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띵똥이들 메인 DJ 나니입니다. 요새 점점 날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5월이라니. 곧 여름이 이제 다시 오겠네요. 이번 여름은 저희 띵곡사무소와 함께 즐거운 노래 들으면서 보내보아요. 좋아요. 기억에 오래 남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 내용과 배우들의 연기도 기억에 오래 남지만 작품의 OST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번 4화에서도 DJ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시면서 작품의 분위기를 더욱 살려주는 BGM인 OST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오늘은 내 인생의 배경음악으로 어떤 노래를 넣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명장면들에 깔린 OST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아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근데 OST 좋은 거 너무 많죠. 네. 하나만 못 꼽긴 하는데 뭐 굳이 골라보자면 We all lie 아시죠? Tell you the truth. 이 OST를 들으면 해당 장면의 그 감정이 좀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OST인 하진님의 We all lie는 그냥 진짜 듣자마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 OST 자체의 아우라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이 OST가 사실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영어로 이루어진 곡이지만 한국어로 해석해서 보면 또 정말 생각할 거리도 많은 곡일 것 같더라고요. 저는 스카이캐슬을 본방으로는 못 챙겨보고 또 유명한 거랑 떠나서 약간 이런 장르를 좀 좋아해가지고 정주행을 했었는데 혹시나 아직 안 보신 DJ 띵똥이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또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약간 앞뒤 안 가리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막장 드라마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작품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스카이캐슬 진짜 재밌게 봤는데 송아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히트를 친 OST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건 노팅힐이라는 영화에 나온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인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네, 이런 멜로디인데요. 네. 네네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오해했던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하고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향해 웃어 보이면서 나오는 배경음악입니다. 이 장면은 로맨스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감동과 설렘과 벅차로움 등등 정말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쉬라는 노래를 들으면 이 장면이 무한 반복 재생되는 걸 보면 이 장면엔 이 노래가 딱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찰떡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라미님이 띵사 지금 와 녹음하기 전에 꼭 보라고 하셔서 봤는데 진짜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더라고요. 네. 또 MFP 또 울 뻔했지만 네, 영화 노팅힐에 나온 쉬라는 OST가 제 머릿속에 깊게 남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최고의 명장면들에 깔린 OST를 골라보자면 드라마 도깨비의 OST인 헤이즈의 라운드 앤 라운드입니다. 제목만 들으셨을 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여주인공 김고은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공유와 이동욱이 안개 속에서 런웨이하는 그 명장면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어둠 속에서 긴 코트를 입고 걸어 나오는 그 장면과 이 음악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제 기준 최고의 명장면과 부금의 조합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는 도깨비를 보지는 못했지만 드라마가 워낙 유명해서 맞아요. 뭐 헤이즈의 라운드 앤 라운드 노래도 들어보고 크러쉬의 뷰티풀,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등등 많은 맞아. OST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OST가 흥행을 한 걸 보면 네, 도깨비는 진짜 띵작이네요. 네, 맞아요. 도깨비 OST로만 플레이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약간 OST가 좀 많이 유명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내 인생에 노래가 깔린다면 어떤 BGM을 깔고 싶은지 질문 드릴게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임재범의 비상이 딱 떠오르네요. 다들 아시나요? 근데 제목만 들었을 때는 좀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학교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슬슬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모두 다 잘하고 싶지만 다 잘할 수도 없고 분명 잃는 것도 놓치는 것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노래는 그렇게 더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소절이 있고 또 다른 소절은 이 세상 견뎌낼 힘이 돼줄 거야. 힘겨웠던 방황은. 하면서 마무리되는 곡입니다. 약간 딱 제가 좋아할 가사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내가 잃었던 것들과 방황하는 순간들이 나에게 힘을 줄 거라는 확신을 받는 것 같고 당당히 내 꿈을 보여주며 비상하고 싶은 제 배경으로 감히 골라봅니다. 다음으로 송아님은 어떤 시절에 어떤 BGM을 깔고 싶으신가요? 앞으로도 힘들 일이 정말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한 2020년에서 2021년에 송아에게 깔고 싶은 부금이 있습니다. 바로 강다니엘의 페라노이아인데요. 이 녀석 영업하네 하실 수 있는데 뭐 사실 맞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다니엘 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강다니엘 님의 띵곡도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파라노이아라는 곡을 가장 좋아해요. 근데 이 곡이 좀 강렬한 듯 보이면서도 가사는 또 강다니엘 본인의 힘들었던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거든요. 맞아요.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힘든 상황에서 힘을 줄 수 있는 곡보다는 좀 제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무드의 곡들을 듣곤 하는데 이 곡이 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다가 또 강렬한 사운드로 축축 처지지 않는 또 묘한 곡이죠. 네, 맞아요.
저는 프로듀스 101 애청자였고 네, 101의 팬이기도 했어서 프로젝트 팀 해체 이후에 강다니엘 님이 솔로 활동하시는 걸 드문드문 봤었거든요. 강다니엘 님 솔로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파라노이아인데 송하님 인생에 깔고 싶은 부금이라니 너무 어릴 적 친구 만난 것처럼 반갑네요. 네. 네, 제 인생에서 깔고 싶은 부금은 지금 대학교 2학년 이 시점에 깔고 싶은 BGM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라운에어라는 대외 활동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회를 위해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학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학회는 한 번 회의를 하면 3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회의하는 편인데요. 저는 그 과정이 몸은 힘들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 즐겁거든요. 네, 이렇게 무언가 열정 있게 임한다는 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열정맨이네요. 네. 역시. 그래서 저는 더 스코어의 레전드라는 노래를 BGM으로 깔고 싶네요. 이 노래의 장르가 락이기도 해서 파이팅 넘치는 건 물론이고 가사에서도 열정이 아주 뿜뿜한데요. 영어 가사를 해석해보면 열정과 함께 화염을 찾아가는 탐색자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었지. 라는 등의 내가 전설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저의 상황과 잘 맞는 것 같아서 더 스코어의 레전드를 BGM으로 넣고 싶네요. 네. 일단 앞서 송하님이 좋아하신다던 강다니엘에 먼저 대답을 해보자면 저는 프로듀스 101을 재밌게 봤는데 네. 제가 좀 원래 약간 뒷북을 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늦차를 좀 탑승해서 원픽이 있었고 막 투표를 하고 막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네. 그때 당시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 누구 뽑아야 된다, 뭐 아니다, 지훈이다, 종범이다, 맞아요. 네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게 누군데? 이랬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종현이 왜 데뷔 못했어? 약간 이런 친구였는데 두 분 다 강다니엘을 좋아하신다니 강나니엘은 어떠신지 지금 밖에서 PD님 표정이 살짝 썩어가는. 네, 저도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OST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더라도 각자 이러한 순간과 장면들엔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렸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가 있나요? 이 질문은 상황을 하나 제시해드리면서 질문해볼게요. 첫 번째 상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과 로맨틱한 벚꽃길을 걸을 때라는 상황이 나왔네요. 라미님은 애인과 로맨틱한 벚꽃길을 걸을 때 어떤 노래가 배경으로 깔렸으면 좋겠나요? 선곡 노래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저번 달만 해도 벚꽃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쵸. 네, 제가 등교하는 길에 벚꽃나무가 쫙 줄지어 있어서 괜히 그 거리를 걸을 땐 벚꽃과 관련된 노래가 듣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에릭남과 웬디님이 부른 봄인가 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남녀 혼성으로 부른 노래라 커플들이 듣기에 아주 좋고요. 네. 가사도 얼마나 몽글몽글한지 제가 다 설렜습니다. 한 줄 읽어드리자면 넌 봄이 되죠 항상 나는 꽃이 될게 서로를 녹이고 열리게 해주면 좋겠다. 우와. 시 한 편이 생각나네요. 네. 네. 뭐랄까 막 가슴이 간질간질하지 않나요? 네. 벚꽃길을 걸을 때 진짜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DJ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분명 아는 노래 같은데 이게 제목과 가사만 봐서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혼성곡인데다가 음색 깡패 두 분이라 안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라미님이 애인과 로맨틱한 벚꽃길을 걸을 때 듣기 좋은 노래로 추천해주신 에릭남과 웬디의 봄인가봐 듣고 오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눈꽃이 내린 버스 정류장이 날 데려다주다 꼭 내 손을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멈췄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우리에게 번진 This is love.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 사이 얇아진 외두 사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킨 봄이 왔나봐. 이 노래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네, 처음 나왔던 노래인데 저희 중학교에 엄청 큰 벚꽃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그 아래에서 반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상황에 따라서 어울리는 노래를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 어떤 노래는 특정 상황을 생각나게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와중에 에릭남님과 웬디님 음색 대체 뭔가요? 네, 제 귀가 녹아버렸습니다. 네. 아, 네. 진짜 그 음색 킹왕짱이신 두 분이 부르신 곡이라서 그런가 진짜 듣는데 너무 몽글몽글하면서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약간 그 둥기둥기하는 그 차분한 기타 반주도 너무 좋고요. 또 가사도 보면은 좀 설레면서도 너무 다급하지 않게 천천히 걷고 있는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듯 보여서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벚꽃은 다 졌지만 그리고 여름이 찾아오고 있지만 잠시나마 며칠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송아님 말씀처럼 이제 더워지고 푸른 잎들이 올라왔잖아요. 네. 잠시나마 봄을 느낄 수 있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기타 소리가 정말 너무 좋고요. 제가 기타 연주를 좋아했었던 저로서 환장하는 사운드거든요. 근데 던 뭐죠? 방금? 던? 지금은 바빠가지고 바빠서. 현생에 치여가지고 얘가 기타 연주를 할 시간이 감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저는 정말 이런 잔잔한 곡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또 제 취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노래방에 가면 무조건 지르는 노래를 부르는데 평소에는 절대 듣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 MC 더 맥스라던가 그 이별 발라드 곡들 있잖아요. 네. 높은 음을 들으면 근데 또 뭔가 집에서 들을 때는 시끄럽고 조금 불안한 느낌을 받아서 단조로운 멜로디를 많이 듣는 편인데 이 곡이 편안하고 달콤하고 막 좋네요. 네. 네, 다음으로는 송아님의 상황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을 때 라는 상황이 나왔네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송아님은 배경음악으로 어떤 노래를 선곡하실 건가요? 아, 제 상황 좀 난해한 것 같은데 이게 PD님 탓인지 작가님 탓인지 좀 일단 당황스럽긴 하지만 좀 브금이니까 고민을 해봤을 때 오존님의 Somewhere로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곡을 원래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오존님도 너무 좋아하고 배우 김동욱님도 너무 좋아하고 공포물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 김동욱님이 출연하신 손더게스트라는 드라마의 OST를 오존님께서 불러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이 곡인데 영어 가사이긴 하지만 그 곡의 전주와 오존님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아님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아예 모르는 곡이고 가수도 모르고 배우님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에 몰입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아님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을 때 잘 어울리는 노래인 오존의 Somewhere 듣고 오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Sorrow in the dark, in my heart, in my soul, to see. Begin me in my fear, I wait for death. Please save me from here, far away.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동욱 님이 출연하신 손더게스트의 OST를 오조 님이 불러주셔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저의 애착곡인데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공포스러운 곡이라기보다는 이 곡이 좀 제가 힘들었던 시절에 많은 위로를 줬던 곡이거든요. 이게 가사도 간략히 몇 문장만 해석해드리면 나는 죽음을 기다려. 제발 날 여기에서 구해줘. 먼 곳으로 제발 내 손을 잡아줘. 등등이랍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힘들 때 극복할 수 있는 곡보다는 그 감정의 무드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시절 송아에게 아주 적격인 곡이었답니다. 그래도 이제 공포물의 드라마 OST로 쓰였던 곡이었기 때문에 가져는 와봤습니다. 또 나름 혼자서 불 끄고 들으면 무서울지도 몰라요. 네, 송아님 말대로 가사는 진짜 위로 범벅이네요. 네. 네. 근데 가사가 영어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들을 때는 진짜 하나의 스릴러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아이유님이 생각나는 노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차가운 분위기가 생각나는 곡이라 아까 뽑은 상황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선곡을 하신 게 진짜 너무 대단한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이걸 뽑았을 때 전혀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의 아저씨 제가 또 열심히 정주행했는데 그런 뭔가 어두운 분위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 같고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도 무서운 장면이라고 해서 항상 무서운 부분만 트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노래도 약간 밸런스라 해야 되나? 약간 그 후반부에는 좀 쿵 하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후반부에 Somewhere 하는 사운드가 드럼과 함께 조금 커질 때 달려가는 송아님의 모습이 네, 맞아요. 상상될 정도로 나도 못한 상상을. 네, MVP니까 네. 선곡이 너무 찰떡인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서운 느낌이 지금 잠잠하게 남아있네요. 네, 다음으로는 나니님 상황을 제가 뽑아볼게요. 네. 오, 방탈출 카페에서 단서를 알아내고 친구들에게 멋있게 추리 중일 때 라는 상황이 나왔어요. 네. 이거 엄청 신선한데요? 그니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나니님은 배경음악으로 어떤 노래를 선곡하실 건가요? 와, 정말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와.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제가 방탈출 카페를 엄청 좋아해서 자주 가거든요. 네. 진짜 한 10번 이상은 가봤고 탈출률도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오. 저랑 나중에 가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가요. 네, 저희 저도 띵사 가고 팀끼리. 싶어요. 그럴까요? 네. 다음 녹음 일정에는 네. 방탈출을 하는 걸로. 네, PD님도 좋아요. 좋대요. 그럼 그때 틀어드릴 부금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방탈출을 하다 보면 방을 지날 때마다 시간이 얼마 남았을 때마다 배경음악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네. 물론 조금 공포스럽거나 긴박한 그런 부금이 많이 깔리긴 하는데 테마마다 조금 부금이 다른데 우선 제가 배경음악을 골라보자면 진선주 님이 부르신 사랑은 스트리 쇼 서스펜 라는 곡입니다. 코난 OST인데 제가 한때 이 노래를 좀 좋아하기도 해서 이 오프닝에서 코난이 춤추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맞아요. 다들 아시죠? 네. 알죠. 너무 알죠. 저 코난 정말 좋아하는데요. 코난을 유치원 다닐 때부터 본 팬으로서 이 노래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지만 우선 노래를 듣고 마저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나니님이 방탈출 카페에서 단서를 알아내고 친구들에게 멋있게 추리 중일 때 들으면 더 멋있어 보이는 진선주님의 사랑은 스릴, 쇼크, 서스펜스 송 듣고 오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사랑은 슬쩍 서스펜스 그 보이지 않는 이미지에서 다쳤던 마음을 활짝 열고서 강하게
느낄 줄은 몰랐어. 웃음의 곁에 있던 너니까 내가 알 수가 없었어. 무얼 아파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는지 몰랐었어. 알지도 못한 채로 얽혀만 가는 그날의 진실들이 나는 너무도 두려웠어. Love is three short suspense. 망설임을 저 푸른 바람에 날려버린데도 다 안을 수 없는 내 작은 가슴을 원망만 했었어. 어떤가요? 방탈출 카페에서 이 노래가 나오며 코난처럼 추리하는 제 모습이 좀 멋있나요? 네. 저 사실 이 노래 2절까지 들어본 건 처음인데 네. 이렇게 노래가 긴 줄도 몰랐어요. 그니까요. 또 가사는 왜 이렇게 진심인지 부딪혀 이겨낼 거야, 널 위해 달려갈 거야 라는 코난? 남도일이 정말 사랑꾼이네요. 아, 네. 아, 저 이 노래 좋아해요. 또 심지어 저도 이 곡 안무를 대충 안답니다. 아, 이 곡이 사실 코난 춤이 웃겨서 좀 밈처럼 돌았는데 맞아요. 네. 이 밈으로만 소비되기에는 진짜 너무 띵곡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좀 제가 좋아하는 무드? 좀 절절하면서 웅장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저도 가사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아 근데 이거 사랑곡 아닌가요? 정말 내 목숨 바쳐 널 사랑하겠어 라는 이런 느낌의 정열적인 사랑의 곡 같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남도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래 코난을 좋아해서 또 나니님 때문에 다시 정주행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노래를 듣기 전에도 언급했지만 저는 코난의 열렬한 팬인데요. 네. 이 노래 자체는 정열적이고 정말 진취적인 느끼는 사랑 노래인 것 같아요. 마치 도일이가 미라니에게 하는 말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렇지만 이 교통정리 춤은 대체 뭔가 싶으실 거예요. 너무 TMI이긴 하지만 네. 이 춤이 나오게 된 탄생 일화가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일본에서 손 움직임을 중점으로 둔 파라파라 댄스가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열풍인 파라파라 댄스를 패러디하고자 코난 담당 PD께서 적극 추진했다고 합니다. 우와. 게다가 안무가까지 고용해서 만든 춤이라고 하니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도 많이 유명해지고 이렇게 띵사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던 것 같네요. 네. 와, 선곡자인 저도 몰랐던 그니까요. 파라파라 댄스의 유래까지 파라파라 댄스. 알게 되는 역시 유익한 띵곡 사무소인 것 같네요. 네. 네. 또 우리 DJ분들이 이렇게 코난에 엄청나게 진심인 줄 몰랐네요. 네. 안무가 정말 포인트라 아마 띵동이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느낄 정도로 상황별 배경음악 선정이 정말 색다르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 없이 못 사는 저는 상황별 배경음악이 다양한데 다 소개드리지 못해 오늘도 아쉽지만 다음 이야기와 또 다른 선곡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오늘 어떠셨나요? 진짜 근데 저도 신선한 거 진짜 인정해요. 그래서 5화 대본 준비하면서도 진짜 신선한 질문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술술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역시 또 우리 향 PD님 그리고 우리 라미 작가님 정말 아이디어 뱅크이십니다. 또 대본을 꾸려주시는 작가님도 너무 수고하고 계시고 또 멋있는 두 분의 아름다운 합작이 이제 나니님과 저와 라미님과 곁들여져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아 너무 자만인가요? 저는 MBTI에서 N을 갖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 배경음악을 깔 수 있다면 어떤 노래를 넣을까? 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뽑기에서 나온 상황들도 다 결이 달라서 엄청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방탈출 카페에서 추리할 때의 배경이라 제가 만약 나니님이었다면 버라이어티 추리 예능 더 지니어스에서 쓰였던 노래들을 선곡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재밌는 주제로 DJ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향 PD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디오 녹음본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생동감 있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또유님도 감사합니다.
와, 저 더 지니어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 클립으로 유튜브에서 여러 번 봐서 답을 외울 정도인데 그 부금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하지만 오늘 코난 층도 생각을 하고 유래도 알아갔으니 맞아요.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라미님 센스 역시 따봉 한번 드리고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DJ분들이 선곡했던 세 곡 중에 한 곡을 뽑기로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가 뽑혔을지. 네, 송아님의 선곡이 뽑혔습니다. 와. 오랜만에 뽑힌 것 같은데요? 네. 제 최애 배우님이 출연한 그 드라마 OST를 부른 제 최애 가수님의 곡이 뽑혔다니. 정말 저는 개탔네요. 김도욱님, 오조님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여튼 저는 손더게스트라는 드라마도 그저 공포만 다루는 게 아닌 좀 인생 서사가 그려진 명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김동욱 배우님 연기 잘하시는 거 아실 테니까 배우님 작품도 많이 봐주시고 오존 가수님도 노래 정말 잘 부르시거든요. 많이 알려져 계시진 않지만 정말 꼭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전곡을 다 담고 전체 재생을 그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또 영업하시는 건가요? 네. 아. 끊이지 않는 이런 영업 장사꾼. 네, 오늘은 이렇게 내 인생의 BGM이라는 주제로 띵곡사무소 5화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노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골라서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특정 상황의 노래를 들은 것이 아닌데도 특정 노래를 들으면 특정 상황이 생각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띵똥이들도 자신만이 기억하는 노래와 연관된 상황이 있나요? 오늘 저희 띵곡사무소와 함께 띵똥이들의 인생의 BGM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린 곡은 오존의 썸웨어, 그리고 라미님이 추천해주신 곡은 에릭남과 웬디의 봄인가봐, 마지막으로 나니님이 추천해주신 곡은 진선주님의 사랑은 스릴, 쇼크, 서스펜스 송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음악 띵곡사무소는 여러분들과 같이 추억하고 공감하며 일상과 음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화에 만나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라오네어, 제작 지원의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획 이시향, 작가 박주경, 진행 강난희, 심송민, 박주경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있고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우리 지역의 이야기. 부산에 가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부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부산에 살지만 잘 모를 수 있는 깨알 정보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부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로 가득한 부산에 가면 5화 똑똑하게 부산 즐기기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혁이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저희가 엄청난 비밀을 서로 고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부산 토박이인 줄 알았던 우리 DJ랑 PD님이 알고 보니 찐 토박이는 아니었다고 해서 좀 부산 사람 없는 부산에 가면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10수년을 살아온 경험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좀 잘 보여준 우리 DJ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럼 오늘도 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해줄 우리 DJ분들 인사해 주실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건의 주인공인 부산 토박이가 되는 걸 목표로 했던 DJ 나무입니다. 비록 저번 화에 이제 토박이가 아닌 게 드디어 밝혀졌지만 혁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월에서 나오는 부산 이야기들 들려드릴 수 있게 제가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나니입니다. 저는 찐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혼자 부산에 내던져져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부산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쵸. 맞죠. 좀 다들 반갑고 이제 저희가 저번 회차에서는 우리가 홍철 없는 홍철띠가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랑 옛날 부산을 추억하고 또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쵸. 알찼죠, 되게. 그죠. 이제 과거에 있으면 또 미래가 있듯이
오늘은 현재의 부산을 아주 뽕을 뽑을 수 있는 120%까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다들 옛 부산은 좀 기억을 하지만 현재에 대한 부산은 각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한마디씩만 해볼까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보자면 학생 때 왔던 부산은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는 뭐 중요한 날에만 크리스마스나 뭐 무슨 축제할 때만 부산을 왔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제가 작년 처음으로 부산에 이사 왔을 때 코로나가 4단계이던 시절 그렇게 텅텅 빈 서면 길거리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맞죠. 코로나가 또. 네. 하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풀린 밤의 서면과는 분위기가 또 180도 다르거든요.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 이제 모든 게 일상으로 조금은 돌아간 기분이라 앞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부산을 100%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생계까지 걱정해주는 생계형 DJ 나니님 얘기 많이 들어봤고요. 일단 나니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그 활기찬 부산의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전 회차들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부산에는 아름다운 명소들도 정말 많고 부산을 지키는 향토 기업들과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시작한 멋진 도시잖아요. 맞아요. 또 제가 또 부산 토박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산은 자랑하고 싶은 곳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자랑할 것도 많고 저도 생각하기로는 좀 세련된 것이랑 옛것이 잘 어울린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말씀하셨던 당장 서면만 가도 여기가 홍대인지 뭐 강남인지 헷갈릴 정도고 또 광안리만 가도 그 장소만 가지는 좀 감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지역색을 가져서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또 부산을 다니다 보면은 좀 갈매기 같이 생긴 마스코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다들? 이거 네네. 모르기 쉽지 않죠. 네. 저도 길 가다가 몇 번 그 친구랑 좀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혁이님께서 부산의 새로운 마스코트인 우리 부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부기가 부산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부기가 탄생하기 전에는 부비라는 캐릭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희 라운에어 공식 평균 나이 상승자들이죠. 저희 나무와 혁이님보다 2살 많은 95년생 형님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부산을 홍보해준 부비는 잠시 휴식 기간을 갖기로 했고 이제 부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부기에 대한 걸 짧게 설명해보자면 설명이 좀 거창하긴 해요. 진실을 말하는 입 부지런한 날개 이러면서 되게 설명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냥 귀엽게 생긴 갈매기 친구예요. 귀여운 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 귀여워야 돼요, 일단은. 맞아요. 부산의 바다 갈매기가 캐릭터화되면서 우리의 부산을 알리고 홍보하는 뉴 마스코트죠. 근데 부기뿐만 아니라 광안리에도 꼬마 갈매기인 런즈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런즈는 제가 또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이 친구는 무려 롯데 자이언츠와 함께 콜라보도 한 나름 거물급 마스코트거든요. 우와. 네, 사직구장에서 시타도 하고 인기가 좋은 친구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역이나 좀 길 같은데 큰 길 지나가다 보면은 엄청 큰 갈매기가 있으니까 눈길은 갔거든요. 근데 북이라는 이름이 있는 줄은 또 몰랐네요. 또 저처럼 부산 사람이 아니고 좀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눈에 좀 팍 들어오고 좀 귀엽게 생겨야 좀 이목이 집중이 되잖아요. 맞아요. 역시 귀여운 게 세상을 구한다. 그죠. 귀여운 게 짱이에요. 이제 부산의 마스코트 부기 이제 청취자분들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 부기가 하는 활동 중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부기는 부산의 대부분의 일에 참여를 하지만 요즘 가장 바쁜 건 아무래도 월드 엑스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드 엑스포. 이제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부산 월드 엑스포 관련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보기도 했는데 요새 출퇴근하면서 또 지하철 탈 때 한국에 나온 월드스타죠. 이정재 씨가 또 월드 엑스포 홍보를 하고 계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이정재 씨와 함께 우리 부산의 마스코트 부기가 함께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부기도 조만간 마스코트계의 이정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죠. 이제 부기가 좀 바쁘게 활동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알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지하철을 타면은 딱 그 멘트 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정재입니다. 이 멘트를 안 들으면은 지하철을 좀 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정도라니까요. 정말 이제 이정재 배우님이랑 이 정도면 거의 정말 짱친일 정도로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좀 막간을 이용해서 이정재 성대모사는 한번 해볼까요? 너무 막간인데요, 저희? 그럼 혁이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네요. 아, 제가 그러면은 이정재님의 많은 좀 필모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그 잘 알려진 관상가 아시죠, 여러분? 네. 한번 도전하시나요? 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을 좀 많이 끌고 해야 되거든요. 관상가. 이복의 관상가 양반.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나. 혹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부기가 2개지요. 혁이님의 명품 성대모사 잘 들어봤습니다. 재밌긴 한데 좀 창피하긴 하네요. 많이 창피해 보이시는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정재 씨가 홍보를 하는 이제 세계 박람회가 좀 어떤 건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짧게나마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중요하죠. 네, 좋죠. 이제 개최 일자는 이제 2030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을 하는 좀 범세계적인 박람회라고 해요. 참가 규모만 해도 200개국에 3,48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만 해도 무려 61조 원의 규모의 어마어마한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혁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드 엑스포는 규모도 엄청나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행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부산 시장님부터 부산 지역 구의원분들까지 고위공직자분들이 부산의 엑스포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된다면 세계에서 12번째 등록 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고 7번째로 3대 국제 행사를 모두 개최하는 국가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꼭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하는 거였군요. 그죠. 이정재 씨도 동원하시고. 네. 그러니까 개최 비용이 약 4조 9천억 원 정도인데 이것만 들으면은 이 큰 돈을 고작 행사 하나 하는데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개최 효과로 인해서 전 국가적인 생산성에 43조 원, 부가가치가 18조 원, 고용 창출이 약 50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뭐 이런 뭐 몇 조 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건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지만 저희한테 막 체감되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되면 부산항을 필두로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국제 해양 복합 도시로 개발이 진행되고 이 개발 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통해 찾아온 외국인들과 외지인들을 통해 부산의 매력과 장점을 세상에 어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예시를 찾아보면 여수 엑스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예시네요. 엑스포 구경도 하고 여수를 다시 한번 관광을 하면서 내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았던 것이 부산에서도 발생한다면 그만큼 큰 효과가 없겠죠. 그죠. 이게 정말 크게 홍보도 하고 사활을 거는 행사인 게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홍보 활동을 되게 장려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네. 나니님이랑 저희 짱PD님 지인분들이 이제 이거랑 관련된 일을 하시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세계 박람회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주변 지인들이 좀 있거든요. 기본적인 서포터즈 활동은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활동의 경우에는 100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케일이. 네, 역시 부산.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생 서포터즈 팀을 모집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는데 저희 동아대학교에서만 해도 여러 팀이 있어서 최근에 부스도 열었었거든요. 그래요? 네, 부스에서는 부산 월드 엑스포에 관한 퀴즈를 간단히 풀면 경품에 참여할 수 있고 1등부터 6등까지가 있습니다. 1등은 무려 에어팟 프로도 주더라고요. 이야. 근데 저는 똥손이라 6등으로 젤리만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참가상 아닌가 이거? 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부기의 발자국 따라가기 포토존 미션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었더라고요. 스펙도 쌓고 부산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도 하는 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대학생분들과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이어갈 정도로 부산시의 월드 엑스포 관련 관심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하시거나 할 예정인 라운웨어 청취자 여러분들은 엑스포로 인해 부가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혜택들을 생각하시면서 부산의 세계박람회가 유치될 수 있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면 부산에 계시지 않은 라운웨어 청취자분들이 또 부산을 찾아오게 되시고 그쵸.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멋진 장소들 방문하신다면 부산을 120% 즐기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광안리를 방문하시는 청취자분들은 꼭 잊지 말고 광안리의 아름다움을 담은 아기자기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여가 거가 광안리도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곳이죠. 야, 역시 야, 이제 부산에 빠지지 가면 않는데요? DJ분들 네. 잘하는데요? 깨알 방송 홍보에 박람회 관심 유도까지 하고 프로그램을 너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역시 프로 DJ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취지와 혜택들이 따라오는 큰 행사지만 사실 2030년이 우리가 당장 즐기기에는 너무 좀 큰 무리가 있잖아요, 연도가. 그쵸. 세계박람회를 기다리면서 두근거리는 것도 정말 좋지만 혁이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부산을 120% 즐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죠. 맞아요. 저희는 시의성 있는 지금 도움되는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부산의 가면이기 때문에 또 도움되는 정보가 없을까요? 저희가 일부를 다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그만큼 큰 행사이면서 또 부산을 크게 홍보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행사가 있다는 걸 그만큼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이렇게 길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2부에서는 2030년이 아닌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좀 전달 드릴 거예요. 기대되네요. 그죠? 이제 다들 끝까지 청취해 주실 거죠? 네. 라운웨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바다인 광안리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광기념품 판매점 여가거가 광안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2부를 좀 다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좀 월드 엑스포에 대해 열불을 내면서 진짜 막 이야기를 했는데 2030년까지는 너무 길게 남았기 때문에 좀 당장 즐길 수 있는 꿀팁들을 청취자분들한테 전달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DJ분들이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든지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네, 무작정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큰 혜택 없이 생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동백전이라는 부산의 지역 화폐를 쓰면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고 혜택도 빵빵하게 땡기면서 즐길 수가 있거든요. 빵빵하게 땡기면서 즐길 수 있는 나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에 가면 5화 2부에서 처음으로 설명드릴 꿀팁은 동백전입니다. 네, 부산의 아름다운 동백꽃의 이름을 차용해서 동백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동백전은 부산의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지역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혁이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동백전 이거는 많이 듣긴 했는데 그냥 광고로 봤거든요. 근데 사실 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참. 그럼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막 설명을 또 길게 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부산 사시면 동백전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니님 혹시 저희 동백전 관련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요. 동백전 사용만 해도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3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는데 왜 안 쓰세요, 혁이님? 10%가 적으신가요? 저희 혼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10%까지 있는 줄 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 줄 몰랐고 그냥 지역 화폐라고 하면은 그냥 전통시장에서만 쓰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이용 시에는 추가 캐시백 5%, 자체 선할인 2%가 추가돼서 총 17%까지 늘어난 금액을 캐시백 받고 다른 혜택도 계속해서 제작하면서 발전 중입니다. 이거 퍼센트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뭔가 혜택이 너무 엄청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나니님께서 말씀해주신 혜택들 뿐만 아니라 부산시 자체에서 만든 동백통이라는 공공배달 서비스도 존재한다고 해요. 이게 또 근데 동백전으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분들은 기존의 배달앱들보다 저렴한 중개수수료가 적용이 돼서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 지금 현재 작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 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이용비와 광고 비용, 건당 수수료 등 드는 비용이 엄청 많거든요. 게다가 가게 입장에서는 멀리까지 배달을 보내주고 싶은데 그럴 경우 배달팁이 8,000원이 넘어가고 손님께 많은 부담을 드릴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동백통이 활성화된다면 입점 비용, 광고 비용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배달팁까지 낮다면 가게도 손님분들도 부담이 적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제가 이용해본 경험으로는 입점 가게가 많이 없어서 활성화되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식 시켜 먹을 때 배달 팁 이거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잖아요. 맞아요. 요즘 배달 팁이 진짜 미쳤어요. 가격이. 배민 원도 아시죠? 그러니까 네, 한 5,000원씩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슴 아프죠, 그런 거 볼 때. 저는 배달 서비스가 있다는 거는 오늘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그 혹시 그 택시 아세요? 택시. 그쵸. 네. TV에 그 막 이대호 선수가 나와가지고 무슨 막 동백 택시 막 이러면서 하는 그 광고는 제가 봤거든요. 또 혁이님이 동백 택시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동백 택시는 손님뿐만 아니라 기사님들도 이제 따로 호출 중개 수수료가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택시나 배달앱뿐만 아니라 이제 동백몰이라는 자체적인 마켓도 연동되고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혜택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비용하면서 말했던 게 동백전, 동백통, 동백택시까지 이런 좀 비용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좋은 팁들을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또 장소에 대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부산을 120% 즐길 수 있는 팁들이 뭐 금액 관련된 것만 있지는 않으니까. 그쵸. 다른 팁을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혹시 DJ분들은 서면 쪽 좀 자주 가시나요? 저는 엄청 자주 가죠. 저도 이제 학교랑 가깝다 보니까 놀러 갈 때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DJ분들은 이 장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서면 KTNG 상상마당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여기 뭐 되게 복합적으로 뭐 다 있다. 그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뭐 카페, 영상 제작에, 전시회, 그냥 뭐 없는 거 찾는 게 더 빠르다 하는 그런 느낌의 건물이다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전시회 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저도 지나가다 봤거든요. 네, 그쵸. DJ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상마당에서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KTNG 상상마당은 부산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시작으로 양질의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0년에 설립된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네, 1층에서 5층까지는 플레이를 테마로 카페, 공연장, 갤러리가 위치해 있고, 네, 5층에서 6층은 코워크 컨셉을 테마로 1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전체 개관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리프레시 공간이라고 영화관이랑 식당, 거기에 루프탑까지 새로운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복합적인 문화공간이다. 맞아요. 거기 지금 CGV 막 공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또한 제가 아까 말했던 전시회처럼 지역기관과 협업을 통해 아티스트 월드클래스 10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고 하네요. 맞아요. 전시회 그런 게 좀 크게 진행하던데, 저도 여기 전시회 한번 한다고 해서 친구랑 간 적이 있거든요.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처음 가는 거라서 저는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는데 좀 되게 신기했어요. 저한테 그쵸. 다가올 때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시회나 이런 데 좀 가는 걸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저도 전시회 가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편인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근처에 이제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하는 뮤지엄 다, 여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 부경대 근처 학교 다니셨으니까 이제 부산문화회관에서도 정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또 필리처상 전시전도 하고 있어서 정말 이제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부산은. 근데 이제 서면에서도 상상마당 같은 전시 공간이 있다는 게 역시 문화예술의 도시인 부산,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껏 취하고 가는데요, 오늘? 부산 뽕이 오늘 또 취하고 가나요? 역시 세미 토박이라서 이 정도 뽕은 거뜬하다. 근데 두 분 다 되게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시네요.
그죠? 멋있네요. 이렇게 멋있게 포장이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런 걸로. 네. 네, 저도 전시회는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20살 때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그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한 전시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 주변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의 여운이 좀 크게 남아가지고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땡겨가지고 5월 안에 얼른 다녀와야겠네요. 역시 이거 한번 마음 먹으면 바로바로 진행시켜 버리는. 그죠. 그리고 5월이면은 또 상상마당에서 이번에 스누피 혹시 아시죠? 캐릭터. 너무 네. 귀엽죠. 네, 그 캐릭터가 이제 탄생 7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에서 특별전을 그것도 무료 부산에서는 최초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저는 이제 이런 캐릭터나 또 팝아트 느낌을 또 좋아해서 시간이 나면은 저는 여기를 꼭 방문해 볼 생각이 있거든요. 팝아트를 좋아하는 문화예술의 남자 혁이님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방송입니다. 네네. 전 스누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죠. 네, 그 스누피가 신문에서 나온 캐릭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또 몰랐네요. 저는. 네, 그래서 또 신문방송학과 학생으로서 스누피의 탄생을 축하해주러 가야지 않나. 이것도 졸업생이지만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근데 상상마당에는 전시회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공연장도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 공연 관람도 되게 다양하게 가능하다고 해요. 최근에는 인디 뮤지션들을 위한 인디온 스포트라이트라는 브랜딩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게 아티스트들의 자체적인 진행이 아니라 부산 음악창작소와 KTNG 상상마당 부산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해당 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고스란히 뮤지션들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통해서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인 인디 뮤지션들을 지원하고 공연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 서로 상부상조가 되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요. 와, 근데 저 진짜 인디 밴드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검정치마, 혁오, 잔나비 이런 진짜 미치거든요. 미치는 플레이리스트긴 하죠. 맞아요. 진짜 이런 거 한번 더 하면은 꼭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또 얼핏 들은 거로는 엠플라잉도 여기서 공연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아시죠? 옥탑방. 너무 많이 들었죠. 한 소절 불러주시겠어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갑자기 기억이. 아쉽다. 인디밴드 팬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자격 박탈. 그분들이 이제 진짜 노래를 완전 잘하잖아요. 기막히죠. 그분들이 이제 부산 상상마당에서 소규모 콘서트를 또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좀 다른 콘서트랑은 다르게 오픈 채팅을 통해서 팬들이랑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도 예정돼 있는 그런 콘서트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제 비대면의 나라가 돼버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콘서트 방식입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맞아요. 축제도 진행하고 공연도 좀 많이 예매를 받더라고요.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인디 음악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 혹시 다 싫어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저도 이제부터 좋아해보는 걸로. 저는 플리를 딱 2가지만 듣거든요. 근데 감성 R&B 힙합, 약간 감성 음악 아니면은 팝송만 듣거든요. 저희는 그걸 다 듣는다고 표현하기로 했거든요. 네,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거라서 나니님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표현은 발라드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인디 음악에 감성이 좀 많아가지고 맞아. 무작정 그냥 아무거나 즐겨 듣고 있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서는 오프온오프로 활동했던 콜드라는 가수인데요. 네, 저희 라온에어의 다른 프로그램인 띵곡 사무소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영업은 여기서 그만하고 띵곡 사무소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 홍보까지. 부산에 가면 아니었나요? 이게 장르가 확 바뀌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시사 소식 전달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상상마당이 그냥 즐기기만을 위해서 제작된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또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문화 상생과 더불어 청년 인재 육성 또한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진행했던 코코 챌린지가 있었는데 전국 단위를 공모로 진행한 공모전이 있었어요. 친환경 뷰티 브랜드 및 제품을 통해 청년 사업가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해주는 공모전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나니님이 말씀해주신 코코 챌린지는 화장품 전문 기업인 코스모코스와 상상마당이 협업을 해서 수상팀의 제품 제작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지원해준다고 해요.
네, 팀당 2,500만 원 상당의 브랜드 런칭 비용과 멘토링 교육 등이 동반 수상된다고 하던데 화장품과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께는 정말 큰 혜택과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전문 기업까지 협업을 하는 거면은 뭐 경험이 없는 이제 청년 사업가들 분들한테는 진짜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쵸. 본인들한테 없는 게 이제 전문 기업들을 통해서 같이 와주니까 또 비용적인 부분과 좀 부족한 경험을 메꿔주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도전을 하는 거니까 또 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과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개발 공간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꿈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상마당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관심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꿈을 이루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DJ 같은 발언인가요? 좀 스윗했어요. 그렇죠. 네. 111 DJ 발언 하고 있거든요, 요새. 네, 또한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연장, 카페, 영화관, 편집샵 등도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다 갈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하셔서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마당 안에서 말씀했던 공연장, 카페, 영화관, 편집샵 뭐 이런 거 다 즐기면은 또 밖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상마당에서 다 나와서 서면 1번 가요. 또 위치가 아하, 너무 이것도 좋아요. 청춘을 불태우는. 이제 서면 가셔서 밖에서 더 놀고 가시면은 이제 부산에 대한 또 좋은 추억도 쌓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놀면은 집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바로 집에 전화 한번 해야죠. 오늘 늦을 것 같다고. 오늘 집 못 들어간다고. 부산에서 너무 할 게 많다. 그죠. 네, 그리고 서면에서 즐기실 때는 꼭 동백전으로 결제하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그죠, 그죠. 프로와 녹음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이게. 다들 오늘 방송을 다 요약해주고 있어요, 벌써. 좋습니다. 부산 중심가에서 서면을 놀고 이제 상상마당도 즐기시고 또 이 밖에도 저희가 부산에 가면을 하면서 지난 방송을 청취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많은 장소들을 알려드렸잖아요. 맞죠. 다양한 장소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주시고 이 장소는 괜찮을 것 같다 싶으시면은 한번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의 라온웨어, 제작 지원의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획 장연아, 작가 전상혁, 진행 강난이, 박성진, 전상혁이었습니다. 부산 청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부산에 가면은 더욱 알찬 부산 이야기들로 6월 7일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